엄마는 왜 밤마다 울어? 엄마가 눈물을 흘린 건 아니고 바람이 새서 눈이 아팠어. 그럼 이제부터는 베란다 문 닫고 있을게. 도연은 엄마의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사랑해. 그 말에 지은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들 앞에서만큼은 강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엄마도 도연이 사랑해. 우리 이제 정말 자자. 인천 구도심의 3층짜리 단독주택 2층. 낡은 형광등 불빛이 흔들리는 작은 거실에서 한지은은 또 한 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8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고운 얼굴이지만 요즘 들어 눈가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특히 밤이 되면 더욱 그런 것 같았습니다. 도연아, 이제 자야지. 6살 아들 윤도연이 장난감 자동차를 바닥에 굴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잠이 오지 않는다는 듯이 말이에요. 엄마, 나 배고파. 지은은 냉장고를 열어보았지만 딱히 아이에게 줄 만한 간식이 없었습니다. 우유 한 팩과 김치, 그리고 어제 남은 반찬들 뿐이었어요. 시어머니 오말복이 장을 보는 날이 정해져 있고 그날까지는 최대한 아껴 써야 했거든요. 우유 한 잔 마실까?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 우유를 따라주자 아이는 컵을 두 손으로 꼭 잡고 마셨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지은의 마음이 또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이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벌써 7년이 흘렀어요. 남편 윤석준과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시댁에서 살게 되었는데 처음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석준이 공기업에 다니니까 월급도 안정적이고 시부모님이 계시면 아이를 키우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석준의 월급 대부분이 집안 생활비로 나가버리고 정작 지은과 도연이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아버지 6만 원은 78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집안의 모든 권한을 쥐고 계셨고 시어머니 말복은 며느리인 지은을 마치 집안일을 하는 사람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외할아버지는 왜 안 와? 도연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은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정아버지 한규동은 시골에서 혼자 농사를 짓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외로운 생활을 하고 계실 텐데 지은은 자주 안부를 묻지도 못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친정 식구들과의 연락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엄마가 전화 잘 못 드려서 그래. 지은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전화를 드리고 싶어도 집안의 분위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시부모님 앞에서 친정 이야기를 꺼내면 항상 미묘한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도연은 우유를 다 마시고 컵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지은을 올려다보며 또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엄마는 왜 밤마다 울어? 그 한마디가 지은의 가슴에 깊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알고 있었구나. 밤마다 베란다에서 홀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도연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지은은 무릎을 꿇고 아들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도연의 맑은 눈동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요? 엄마가 힘들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에게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털어놓을 수는 없거든요. 엄마가 눈물을 흘린 건 아니고 바람이 새서 눈이 아팠어. 도연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이답게 순수하지만 동시에 예민하기도 했어요. 엄마의 말이 완전히 납득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베란다 문 닫고 있을게. 지은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바닥에 느껴졌어요.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고 싶었는데 과연 자신이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연은 엄마의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사랑해. 그 말에 지은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들 앞에서만큼은 강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엄마도 도연이 사랑해. 우리 이제 정말 자자. 지은은 도연을 안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작은 침대 하나와 아이 옷가지들이 놓인 서랍장이 전부였어요. 도연을 재우고 나서 지은은 조용히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시부모님의 작은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은은 난간에 팔꿈치를 기대고 멀리 보이는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할까요? 도연이는 점점 자라고 있는데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지은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지만 답은 쉽게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어느 아침, 도연이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아이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책상 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엄마, 내 돼지 저금통 어디 있어? 지은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다가 도연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책상 위에 있던 분홍색 돼지 저금통이었는데요. 어디 갔지? 엄마가 찾아볼게. 지은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책상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저금통은 보이지 않았어요. 침대 밑도 서랍장 뒤도 모두 뒤져보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연은 점점 불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저금통에는 아이가 몇 달 동안 모은 돈이 들어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간식비로 주신 1,000원짜리 몇 장과 아빠가 가끔 용돈으로 주신 500원짜리 동전들이요. 엄마, 우리 돈 누가 가져간 거야? 아이의 맑은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은의 마음도 답답해졌어요. 분명히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제자리에 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리는 없잖아요. 도연아, 엄마가 다시 한번 찾아볼게. 어딘가에 있을 거야. 지은은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소파 쿠션 사이도, 부엌 찬장 안도, 심지어 화장실까지 모든 곳을 살펴보았어요. 하지만 저금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시어머니 말복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은아, 아침 준비 다 했나? 지은은 마음이 급했지만 일단 아래층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시부모님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며느리의 당연한 의무였거든요. 어머니, 혹시 도연이 저금통 보셨어요? 돼지 모양으로 생긴 분홍색 저금통 말이에요. 말복은 밥상을 차리는 지은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금통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난리야. 애들 장난감 같은 건데. 시아버지 만호도 식탁에 앉으며 한마디 거들었어요. 요즘 애들은 너무 물질적으로 키우는 것 같아. 돈 하면서. 지은은 속이 상했지만 말대꾸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에게는 그 저금통이 정말 소중한 것이었어요. 아이 나름대로 열심히 모은 첫 번째 재산이었거든요. 아침을 먹고 난 후 지은은 다시 한번 집안을 뒤졌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금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지은은 남편 석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혹시 도연이 저금통 본 적 있어? 저금통? 무슨 저금통 말이야? 분홍색 돼지 저금통. 도연이가 그렇게 아끼던 거 있잖아. 전화 너머로 석준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거. 아버지가 필요하셔서 가져가셨어. 지은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아버지가 가져가셨다고요? 왜 가져가신 거야? 집안에 급한 일이 있으셨나 봐.
나중에 다시 채워드리면 되지 뭐. 석준의 목소리는 별것 아니라는 듯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도 미리 말씀을 하시거나 도연이한테라도 양해를 구하셔야 하는 거 아니야? 지은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아이 돈이 얼마나 된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지은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오후가 되어 도연이 유치원에서 돌아왔을 때 아이는 첫 번째로 저금통을 찾았습니다. 엄마, 찾았어? 지은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져가셨다고 말하면 아이가 어떤 기분일까요? 도연아, 할아버지가 잠깐 가져가셨어. 왜? 아이의 단순한 질문이 지은을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할아버지가 급한 일이 있으셔서. 도연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는 곧 눈물을 터뜨렸어요. 내 돈인데. 내가 모은 돈인데. 지은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흔들렸어요. 지은의 눈에도 어느새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시어머니와 마주 앉게 되었어요. 만호는 외출을 하고 없었고 석주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도연이 저금통 이야기인데요. 말복은 지은의 말을 끊었습니다. 애들 돈이 뭔 돈이야? 집안 돈이지.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도연이가 열심히 모은 돈이에요. 아이에게는 정말 소중한. 지은아, 너는 아직 철이 없구나. 이 집에서 나고 들어가는 모든 돈은 집안 돈이야. 애가 모았든 뭘 했든 상관없어. 말복의 단호한 목소리에 지은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잠든 도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 새끼 저금통마저 못 지키는 내가 정말 엄마인가. 아이의 순수한 잠든 얼굴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도연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요? 베란다로 나간 지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도 함께 끌어올랐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저금통 사건 이후 사흘이 지났지만 지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도연은 아침마다 책상 위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고 그럴 때마다 지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언제 내 저금통 돌려주실까? 아이의 간절한 눈빛을 받으며 지은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 만호는 그 이후로 저금통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으셨거든요.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오후 지은은 혼자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감자를 깎으면서도 계속 생각이 복잡했어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까요? 도연이가 더 크면 더 많은 것들을 빼앗기게 될까요? 문득 친정아버지 한규동이 떠올랐습니다. 벌써 몇 달째 안부 전화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네요. 시댁 눈치 때문에 자주 연락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지내고 계셨어요. 지은은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의 번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가 다시 망설였어요. 시어머니가 언제 부엌으로 내려올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뒷마당으로 나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지은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참고 또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지은아, 오랜만이구나. 그런데 울음소리가 나는데 무슨 일이야? 아버지의 따뜻한 음성에 지은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내가 너무 못나서.
우리 도연이가 울어요. 뭔 소리야? 천천히 말해봐. 지은은 흐느끼며 도연의 저금통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댁에서의 어려운 생활, 아이 앞에서조차 당당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전화 너머로 한규동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후에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은아, 네 아버지. 이제 그만 참아라.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간다.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괜찮아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지은은 서둘러 말렸지만 한규동의 결심은 이미 굳어진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아버지가 너를 그런 곳에 혼자 둔 게 잘못이었어. 이제라도 아버지가 나서야지. 하지만 여기까지 오시기 힘드실 텐데. 힘들기는 무슨. 내 딸이 울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어디 있나? 한규동은 전직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정년퇴직 후 고향으로 내려가 농사를 짓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을 보는 눈과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꿰뚫는 지혜가 있었어요. 내일 저녁에 도착할 거야. 그때까지 참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지은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오신다는 말에 마음 한편으로는 든든함이 느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시댁에서 좋지 않게 생각하실까 봐서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지은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내일 저희 아버지가 잠깐 들르신다고 하세요. 만호가 수저를 놓으며 물었어요. 갑자기 왜? 오랫동안 안부도 못 여쭤뵈서 안부 인사차 오신다고 하시네요. 말보기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쁜 사람들한테 괜한 폐를 끼치는군. 지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아버지가 오실 테니까요. 이튿날 저녁 지은은 대문 앞에서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도연도 외할아버지가 오신다는 말에 신이 나서 함께 나와 있었어요. 할아버지 언제 와? 곧 오실 거야. 그때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낡은 등산 점퍼를 입고 작은 가방을 든 한규동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75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였습니다. 외할아버지. 도연이 달려가자 한규동은 무릎을 굽혀 손자를 안아주었어요. 우리 도연이 많이 컸네. 외할아버지, 내 저금통 누가 가져갔어요? 아이의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한규동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어요. 그래, 누가 가져갔는데? 할아버지가 가져가셨대요. 근데 언제 돌려주실지 몰라요. 한규동은 도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야윈 얼굴과 깊어진 눈가 주름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아버지, 들어가세요. 지은이 앞장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규동은 조용히 집 구조를 살피며 따라 들어갔어요. 3층 건물이지만 낡고 어둡다는 인상이 강했습니다. 거실에서 만호와 말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규동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이 아버지입니다. 어서 오세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한 인사였지만 한규동은 두 사람의 눈빛에서 뭔가 불편한 기색을 느꼈어요. 특히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환영받는다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도연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금통이 없어졌다고 하던데요. 한규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만호가 대답했습니다. 애들 장난감 같은 거 가지고 뭘 그리 호들갑을 떱니까? 그래도 아이에게는 소중한 것 아닙니까? 집안일은 집안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만호의 차갑고 단호한 말투에 한규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더 예리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한규동은 지은과 도연의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딸이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 한규동은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지은과 도연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규동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와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미처 자세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낡은 가구들, 곳곳에 보이는 수리가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집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만호와 말복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규동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 만호의 태도가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손자의 저금통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넘기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일까요? 규동은 전직 은행 지점장답게 돈의 흐름에 민감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직감이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지은이 분주히 상을 차리는 모습을 보며 규동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이 이 집에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생활하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거든요. 지은이 아버지, 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만호가 정중하게 물었지만 규동은 그 속에 숨은 의미를 느꼈어요. 빨리 돌아가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네, 잘 잤습니다. 그런데 어제 도연이 저금통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규동이 다시 그 화제를 꺼내자 식탁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건 별것 아닌 일입니다.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썼을 뿐이에요. 만호의 대답에 규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더욱 커졌어요. 집안에 급한 일이라니 대체 어떤 일일까요? 식사를 마친 후 규동은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아버지가 잠깐 동네 구경 좀 하고 올게. 아버지, 제가 같이 가겠어요. 아니야, 너는 집안일 하고 있어. 아버지 혼자 다녀올게. 규동은 집을 나서 근처를 걸어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 동네에 있는 은행들을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 농협이었습니다. 규동은 창구 직원에게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윤만호라는 분 계좌 조회가 가능할까요? 저는 가족인데요. 죄송합니다. 본인이 아니시면 조회가 어렵습니다. 예상했던 답변이었어요. 규동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근처 시중은행이었어요. 이곳에서 규동은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한규동이라고 하는데요. 전에 지점장을 했었습니다. 사위 집안일로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같은 업계 출신이라는 말에 직원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어요. 규동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실 손자 저금통이 사라져서요. 혹시 최근에 윤만호 명의로 현금 인출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직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직접적인 조회는 어렵지만 만약 정말 가족 간 분쟁이라면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규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점심 준비됐어요. 아, 그래. 금방 갈게. 규동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단서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점심 식사 시간, 규동은 만호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노인이지만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만큼은 눈빛이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만호 씨, 요즘 생활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규동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만호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뭐? 국민연금이랑 석준이가 주는 생활비로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혹시 다른 수입도 있으신가요? 다른 수입이라니요? 만호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규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들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후에 규동은 다시 외출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멀리 있는 다른 은행을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규동은 옛 동료 한 명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규동이 형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반갑네. 김 과장, 아니 김지점장이구나. 옛 인연 덕분에 규동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실은 가족 문제가 있어서 왔네. 혹시 윤만호라는 분 계좌가 이 지점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 김 지점장은 컴퓨터를 확인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네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최근에 계좌 개설이 하나 더 있어요. 계좌 개설이요? 네, 한 달 전에 새로 만든 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 내역이 꽤 활발해요. 규동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어떤 종류의 거래인가요? 주로 현금 입금이네요. 그리고,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한가요? 여기 보세요. 며칠 전에 소액 현금 입금이 있는데 금액이 아이들이 모을 만한 정도예요. 1,000원, 500원 이런 식으로요. 규동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도연의 저금통 돈이 분명했어요. 혹시 이 계좌로 들어오는 다른 돈들도 있나요? 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큰 금액들이 있어요. 아마 가족 생활비 같은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규동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만호가 석준의 월급 일부와 국민연금을 따로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손자의 저금통 돈까지 그 비밀 통장에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김지점장, 이 정보를 정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가족관계 증명이 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런 일은 가족 간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규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큰 문제였어요. 자신의 딸과 손자가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규동은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내 딸을, 손주를 이런 사람들 밑에 두게 만든 죄. 이제라도 내가 끊어야 한다.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규동은 지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아버지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그날 밤 늦은 시간 한규동은 지은과 도연이 잠든 작은 방에서 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아, 일어나. 아버지가 중요한 이야기 할 게 있어. 지은이 눈을 뜨자 규동은 더욱 목소리를 낮췄어요. 소리 내지 말고 들어. 아버지가 오늘 알아본 게 있어. 지은은 잠결에도 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을 알아챘습니다.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도연이 저금통 돈, 시아버지가 따로 만든 통장에 넣어뒀더라.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것만이 아니야. 석준이 월급도 일부가 그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어. 지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월급을 시아버지가 따로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아버지,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알아내신 거예요? 아버지가 은행에서 오래 일했잖아. 옛 동료 도움으로 확인해 봤어. 규동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의 손이 많이 거칠어져 있었어요. 지은아, 아버지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어. 더 중요한 이야기요? 이 집 문제 말이야. 규동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거든요. 지은아, 이 집 내 시아버지 명의 아니더라. 지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남편 이름으로 대출이 잡혀 있어.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석준이 대출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언제 대출을 받은 거죠? 저는 전혀 몰랐는데. 그게 문제야. 내가 모르게 진행된 것 같아. 규동은 오늘 오후에 더 알아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등기소에서 확인해 본 결과 이 집은 석준 명의로 되어 있었고 상당한 금액의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그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빚이 생긴 거예요? 그런 셈이지. 그리고 더 문제는 내 시아버지가 석준이 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야. 지은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들이 자신 모르게 진행되고 있었다니요. 석준이는 알고 있을까요? 그것도 의문이야. 아마 시아버지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하면서 넘어갔을 수도 있어. 그때 옆에서 자던 도연이 몸을 뒤척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도연이 다시 깊게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규동이 다시 말했습니다. 지은아, 아버지가 내일 석준이와 직접 이야기해 볼게. 아버지, 괜찮으실까요? 석준이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기분 나빠해야 정상이지. 자기 명의로 진행된 일을 모르고 있다면 말이야. 이튿날 저녁 석준이 퇴근하자 규동은 그를 따로 불렀습니다. 석준아, 아버지랑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석준은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장인어른과 단둘이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네, 아버지. 이 집 등기 문제 알고 있나? 석준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습니다. 등기요? 무슨 등기 말씀이신지. 이 집이 내 명의로 되어 있고 대출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거 모르나? 석준은 완전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은 저희 아버지 명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규동은 석준의 반응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석준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석준아, 내 도장이랑 인감증명서 어디 있어? 그건 아버지가 가지고 계세요. 중요한 서류들은 아버지가 관리하신다고 하셔서. 규동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석준아, 너 완전히 당한 거야. 네? 뭘 당했다는 거죠? 규동은 석준에게 자신이 알아낸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비밀 통장, 대출 문제, 그리고 도장 문제까지 말이에요. 석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제가 모르는 사이에 빚을 진 거예요? 그런 셈이지. 그리고 내 월급도 일부가 내 아버지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어. 석준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아버지를 믿고 맡겨뒀는데. 그때 아래층에서 만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석준아, 뭐하고 있나? 석준은 규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어요. 조심해야 해. 내 아버지가 순순히 인정할 것 같지 않거든. 그날 밤 석준은 만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 집 등기 문제 좀 여쭤볼 게 있어요. 만호의 표정이 순간 경직되었어요. 등기가 뭔 등기야? 이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만호는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더냐? 장인어른이냐? 아버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인지가 중요하잖아요. 아들아, 아버지가 다 너를 위해서 한 일이야. 그럼 정말 제 명의인 거네요? 만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 명의야. 하지만 아버지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어. 그럼 대출도 제 이름으로요? 그것도 어쩔 수 없었어. 석준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니요. 그때 지은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아래층의 큰 목소리에 잠에서 깬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석주는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까요? 지은아, 우리 큰일 났어.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어제 말한 것들이 모두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때 위층에서 도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가 큰 소리에 깨서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은은 서둘러 위로 올라가 도연을 달래주었습니다. 도연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하지만 도연은 계속 울었어요. 엄마, 무서워. 왜 아래에서 큰 소리가 나? 지은은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아래층에서는 여전히 석준과 만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은 도연을 꼭 안아주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바뀔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진 후 아무도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만호는 평소보다 더욱 굳은 표정으로 신문을 보고 있었고 말복은 지은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기만 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아침상을 차리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제 알게 된 사실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남편 명의로 진행된 대출, 비밀 통장, 그리고 도연의 저금통 돈까지. 한규동은 일찍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밤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딸과 손자를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정리해야 했어요. 만호 씨. 규동이 조용히 만호를 불렀습니다. 만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뭔가요? 도연이 저금통 이야기 좀 더 해봅시다. 만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문을 보는 척했어요. 그 이야기는 어제 다 끝났지 않습니까? 끝난 게 아니라 시작입니다. 규동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있었어요. 만호가 드디어 신문을 내려놓으며 규동을 바라보았습니다. 뭘 더 하시겠다는 겁니까? 도연이 저금통, 내가 은행 CCTV 확인했소. 규동의 말에 만호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CCTV요? 그렇소. 돈 빼간 날짜도 안다 이 말이요. 사실 규동은 아직 CCTV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만호의 반응을 보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효과가 있었어요. 만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CCTV가 뭐가 중요합니까? 집안일인데. 집안일이라고 해서 남의 돈을 함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겁니까? 이때 말복이 끼어들었어요. 지은이 아버지, 너무 심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손주 돈을 훔쳤다는 식으로 말하시네요. 훔쳤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 동의 없이 가져간 건 맞지 않습니까? 규동은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오랜 은행 경험으로 이런 상황을 다루는 요령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석준이 퇴근 준비를 하며 내려왔어요. 어젯밤 충격 때문인지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 일찍 퇴근해서 은행 좀 가보려고 해요. 석준의 말에 만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은행은 왜 가? 제 명의로 된 일들을 확인해 보려고요. 그런 건 아버지가 다 관리하고 있다고 했잖아. 아버지, 이제는 제가 직접 알아야겠어요. 석준의 목소리에도 어제와는 다른 결단이 느껴졌어요. 규동은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규동이 말하자 만호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왜 장인어른까지 나서십니까? 내 딸과 손자 문제인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점심시간 무렵 규동과 석준은 함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석준이 월급을 받는 은행이었어요.
통장 정리 좀 해주세요. 석준이 창구에서 요청하자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해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자동이체 설정이 여러 개 되어 있네요. 자동이체요? 네, 매달 일정 금액이 다른 계좌로 이체되고 있어요. 석준은 규동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계좌로 이체되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6만 원 인명의 계좌로 되어 있네요. 석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월급을 일부씩 가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간 곳은 만호의 계좌가 있는 은행이었습니다. 규동의 옛 동료 김지점장이 도움을 주었어요. 어제 말씀하신 계좌 맞나요? 김지점장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석준의 월급에서 오는 돈뿐만 아니라 작은 금액들의 입금 내역도 있었어요. 이 작은 금액들이 도연이 저금통에서 나온 돈이군요. 규동이 확인하자 석준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말 아들 돈까지. 석준 씨, 이런 일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김지점장의 말에 규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나온 후 규동은 석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가족회의를 해야겠어. 가족회의요? 그렇지. 이런 일은 명확하게 정리해야 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규동은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예전에 은행 일로 알게 된 변호사였어요. 규동 씨, 오랜만이네요. 급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규동은 상황을 설명하고 법적 조치 방법에 대해 상담받았어요. 가족 간의 일이라도 동의 없이 진행된 대출이나 계좌 개설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우선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민사소송도 가능해요.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규동은 그 서류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녁 식사 시간, 규동은 온 가족을 거실로 모았습니다. 오늘 은행에서 확인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동은 차근차근 오늘 알아낸 사실들을 설명했어요. 자동이체 내역, 비밀 계좌, 그리고 도연의 저금통 돈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만호는 처음에는 변명을 시도했어요. 그건 다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야. 가족을 위해서라면 왜 비밀로 했습니까? 규동의 날카로운 질문에 만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말복도 끼어들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나이가 많아서. 그럼 은행 기록으로 확인하면 되겠네요. 규동은 준비해온 서류들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건 변호사한테 받아온 서류들입니다. 필요하면 법적 조치도 가능해요. 그제야 만호와 말복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법적 조치라니 그게 뭔 소리입니까? 도연이 저금통 돈, 석준이 월급에서 무단으로 빼간 돈 모두 돌려주시면 되는 일입니다. 만호는 한참 고민하더니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소. 돌려주겠소. 하지만 규동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도연이 내려왔어요. 아이는 어른들의 심각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저금통 돌려받을 수 있어요? 도연의 순수한 질문에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규동은 손자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게. 이튿날 저녁 한규동은 온 가족을 식탁에 둘러앉게 했습니다. 어제 만호가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규동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규동이 준비해온 서류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법적 조치 관련 서류들까지 말이에요.
오늘은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규동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만호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말복은 계속 지은을 흘깃흘깃 쳐다보았습니다. 지은이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지 않을 거요. 규동의 첫 번째 선언에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지은은 아버지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고 석주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입니까? 만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갑작스러운 게 아니오. 이미 충분히 참았어요. 규동은 서류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집 석준이 명의로 대출 잡혀 있으니 다 정리들 하시오. 정리라니요? 석준이 물었어요. 이 집에 잡힌 담보대출 말이야. 내가 보증을 선 것도 아니고 동의한 것도 아니잖아. 규동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석준 앞에 놓았습니다. 이걸 보면 내 명의로 2억 5천만 원 대출이 설정되어 있어. 석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2억 5천만 원이요? 그렇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만큼 빚을 진 거야. 만호는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감나라 배나라 말라.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집안일이라면서 왜 석준이한테는 숨겼소? 규동의 날카로운 반박에 만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아들이 걱정할까 봐서 도장까지 빼앗아 놓고 몰래 대출을 받았다는 말이오? 이때 말복이 끼어들었어요. 지은이 아버지, 너무 심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느냐고요? 규동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비밀 계좌 거래 내역이요. 석준이 월급에서 매달 80만 원씩 빼돌린 거 다 기록되어 있어. 석준이 그 서류를 받아보더니 충격에 빠졌어요. 80만 원씩이나요? 그렇지. 1년이면 거의 1,000만 원이야. 지은도 그 금액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돈이 있었다면 도연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리고 이건 도연이 저금통에서 나온 돈들이요. 규동은 세 번째 서류를 내밀었어요. 1,000원, 500원, 이런 식으로 들어온 기록이 다 있어. 손자 돈까지 가져다 쓰면서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만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깟 내 돈이 뭐가 그리 대수라고. 그깟 내 돈이라고요? 규동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말 한 번만 더 하시오. 그럼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소.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석준이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이 모든 게 사실인가요? 만호는 석준을 바라보며 억지로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다 너희를 위해서 한 일이야. 저를 위해서라면 왜 미리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상의하면 내가 반대할 것 같아서. 반대할 일이면 하지 말았어야죠. 석준이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큰 소리를 냈어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터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규동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가압류 신청서요. 가압류요? 지은이 놀라서 물었어요. 그렇소. 만약 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이요. 규동은 마지막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내가 의뢰한 변호사 선생님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규동이 미리 약속한 변호사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지은이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등장에 만호와 말복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규동 씨가 말씀하신 상황을 법적으로 검토해 보니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네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무단으로 진행된 대출, 동의 없는 계좌 개설,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재산 무단 사용까지 모두 법적 조치 대상입니다.
만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그 말에 말복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가족이라면 더욱 정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규동의 말에 말복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그때 위층에서 도연이 내려왔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심각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규동에게 다가왔어요. 외할아버지, 우리 이제 안 울어도 돼? 도연의 순수한 질문에 식탁 위의 침묵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규동은 무릎을 굽혀 도연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럼 이제 안 울어도 돼.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외할아버지가 약속해. 도연이 환하게 웃자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만호는 한참 고민하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모든 돈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석준이 일에 간섭하지 마시오. 알겠습니다. 말복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합의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양측이 모두 서명하시면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규동은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야. 지은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드디어 이긴 악몽이 끝나는 것 같았어요. 도연은 규동의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외할아버지, 고마워요. 그 순간 모든 것이 가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규동은 손자를 꼭 안아주며 미소를 지었어요. 가족회의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지은과 도연은 친정 근처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규동이 농사 지으며 모아둔 돈으로 전세를 얻어준 것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우리 집이야? 도연이 새 집을 둘러보며 신기해했어요. 비록 작은 투룸이었지만 시댁의 답답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환했고 무엇보다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 집이야. 지은의 목소리에도 오랜만에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새 집에서의 첫날 밤, 지은은 도연과 함께 작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새로 받은 분홍색 돼지 저금통을 소중히 안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약속대로 돌려준 돈도 다시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안 빼앗겨? 응, 이제 아무도 도연이 돈 못 가져가. 도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며 지은도 따라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마음 편히 웃어본 게 말이에요. 이튿날 아침, 규동이 일찍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과 도연이 좋아할 만한 빵을 들고 있었어요. 외할아버지, 도연이 현관으로 달려가 규동을 맞았습니다. 우리 도연이 새 집이 어때? 좋아요. 그런데 외할아버지는 어디서 자요? 도연의 질문에 규동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외할아버지는 바로 옆 동네에 작은 집을 얻었어. 지은이 놀라서 물었어요. 아버지, 언제 집을 구하셨어요? 어제 계약했지. 이제 도연이랑 매일 볼 수 있잖아. 규동은 시골 농사를 정리하고 딸과 손자 근처로 이사를 온 것이었어요. 혼자 사는 것보다 가족과 가까이 있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 농사는 어떻게 하세요? 농사는 이웃에게 맡겼어. 이제 나이도 많고 손자 돌보는 게 더 중요하지. 그날부터 규동은 정말로 도연의 든든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손자와 함께 유치원에 가고 오후에는 같이 동네 산책을 했어요. 외할아버지, 저 뜨개질 배우고 싶어요. 뜨개질을? 왜?
동네 할머니들이 하는 거 봤는데 신기해요. 규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할아버지도 같이 배워볼까? 정말요? 그럼 우리 도연이가 하고 싶다는데. 며칠 후 규동과 도연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뜨개질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갔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이 특별한 할아버지와 손자 콤비를 무척 귀여워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엄마 주려고 떠요. 도연이 작은 손수건을 떠가며 말했어요. 그래, 엄마가 무척 좋아하실 거야. 한편 지은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된 것이에요. 비록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버는 첫 번째 수입이었습니다. 지은 씨,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사장님이 따뜻하게 인사해 주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지은의 사정을 알고 있었지만 동정보다는 응원의 마음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은은 문득 베란다에서 울던 자신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정말 막막했었는데 이제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집에 도착하자 도연이 뛰어나왔어요. 아이의 손에는 뜨개질로 만든 작은 손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엄마 주려고 만들었어요. 정말? 우리 도연이가 만든 거야? 지은이 손수건을 받아들자 도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외할아버지랑 같이 배웠어요. 외할아버지도 엄마 건 만들고 있어요. 그때 규동이 뒤따라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도 뜨개질 작품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뜨개질을 하세요? 도연이가 하자고 해서 같이 배웠지. 생각보다 재미있더라. 지은은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주말이 되면 석준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시댁에서 벗어나니 석준도 변한 것 같았습니다. 도연아, 아빠랑 놀이터 갈까? 좋아요. 도연이 아빠 손을 잡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지은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에게는 여전히 아빠가 필요했거든요. 지은아, 미안해. 석준이 지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 모두 힘들었어요. 그래도 내가 더 챙겼어야 했는데. 과거 일은 그만해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석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당분간은 이렇게 따로 살면서 관계를 회복해 나가기로 했었어요. 어느 날 저녁 규동과 지은, 도연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뜨개질한 손수건으로 입을 닦으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행복해요? 지은은 잠시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행복하냐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응, 행복해. 지은의 대답에 도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행복해요. 외할아버지도 같이 있고 엄마도 웃고. 그 말에 규동도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외할아버지도 행복해. 우리 도연이랑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그날 밤 도연을 재우고 난 후 지은은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울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하루를 정리하기 위해서였어요. 규동이 조용히 옆에 왔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네, 아버지. 정말 괜찮아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로서 웃을 수 있는 오늘을 만든 건 내 아버지였다. 지은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지금도 그 답답한 집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두 사람은 조용히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희망처럼 말이에요. 며칠 후 도연이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이게 누구야? 지은이 물어보자 도연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엄마, 나 외할아버지. 우리 가족이에요. 지은은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도연은 밤마다 엄마는 왜 울어?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엄마, 내일은 뭐 할 거야? 라고 물었어요. 미래를 기대하는 아이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지은도 이제 베란다에서 눈물을 훔치지 않았어요. 대신 아들과 아버지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함께 웃었습니다. 진짜 엄마의 웃음으로 말이에요.